네, 두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수영장 몰카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정준영 건은 뭐 이미 좀 지난 얘기가 된 것 같고 이게 더 오래된 얘기긴 한데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뭐 제가 경험한 얘기들도 있고 이래서 얘기를 좀 해주려고 계속 강의 안에 넣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예전에 그 몰카 사건, 에버랜드 몰카 사건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을 거예요. 에버랜드에서 지금 이 장면인데 이제 휴대전화 케이스를 이용해서 몰카를 촬영했던 사건이거든요. 이게 촬영한 자기예요. 참고로 자기가 찍혔죠. 워터파크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거된 20대 여성.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길에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성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자, 이 검거된 여성 범행 사실과 방법을 모두 시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7살 최모 씨는 어젯밤 경찰에 긴급 체포돼 현재 경인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해 봄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해 넘겼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남성에게서 대만에서 수입된 휴대전화 케이스 보이죠? 요게 지금 휴대전화 케이스의 그 촬영 장치를 갖고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피해자가 아니라 이 사람이 촬영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기를. 잘 보세요. 경찰에 긴급 체포돼 현재 경인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인 아니고 있습니다. 경기 유흥업소 용인동인데. 종업원으로 일하던 최 씨는 지난해 봄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촬영해 넘겼다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 씨는 건당 100만 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에서 60만 원을 받았으며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범이 존재 여부도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 워터파크와 수영장 등 4곳의 샤워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면서 통화 내역 등 공범의 존재 여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네, 그렇다면 최 씨는 어떻게 검거가 된 겁니까? 이 부분이 재밌어요. 경기 용인 동부서는 21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영상 속에 등장하는 최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최 씨의 고향인 전남 곡성에서 잠복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지내던 최 씨는 사건이 불거지면서 고향으로 내려간 상태였는데요. 어젯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해 아버지와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나오다 잠복 중이던 전담팀에 체포됐습니다. 가정폭력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최 씨의 아버지는 딸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요. 친척들의 얘기를 듣고 자신의 딸이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인데 이 사건 조금 더 볼게요. 항소심에서 1년씩 떨어졌거든요. 원심이 좀 길다 많다 이래서 여기 보면 나중에 그 남자도 결국 잡혔어요. 근데 이 형사육부 임재훈 부장판사님한테로 이제 항소심에 올라갔는데 내가 마침 이 수원지법 형사육부 사건을 하나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서 이렇게 구속됐는데 강모 이게 남자예요. 남자는 1심에서 징역 4년 6월 굉장히 길죠. 선고했는데 징역 3년 6월로 1년 깎아줬고 그 다음에 여자는 징역 3년 6월 선고됐다가 2년 6월로 1년씩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해라 뭐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 이 최 씨 여자는 남자 강 씨에게 200만 원 정도를 받고 촬영하기는 했는데 영상 속에 자신의 목소리와 모습이 촬영된 점을 고려하면 영상이 유포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한 자기 촬영해서 자기 것도 유포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인데
잘 보면 실수로 촬영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기가 촬영된 것도 모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다음에 2012년부터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점도 고려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좀 깎아줬고요. 그다음에 남자 이 강 씨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된 특정 워터파크에서 촬영된 몰카 영상, 요게 에버랜드예요. 이거를 강 씨가 유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다음에 강 씨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득은 전혀 없대요. 저만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어떻게 유포됐냐? 무슨 뭐 게임 사이트인가 어디에서 한번 주고받았나 이렇게 되면서 유포된 거를 비춰봐서 그랬고, 실제로 대가로는 한 하나당 건당 20에서 50을 줬답니다. 이 사건을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이 사건에 이 남자 강 씨를 접견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글쎄, 이제 이 강 씨로부터, 강 씨를 통해 접견을 했지만 뭐 구체적인 얘기를 더 듣거나 수임을 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다른 얘기들을 쭉 종합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 여성이 이제 이렇게 몰카를 촬영했다가 남자에 대한 거는 모르고 이제 촬영자가 자기 얼굴이 이렇게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아무래도 얘 같다 이렇게 하고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했어요.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라고 하는 곳에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는데, 추적이 되는 것 같으니까 이 여성이, 최 씨죠. 최 씨가 집으로 내려갔어요. 고향으로. 고향이 어디냐 하면 영화 곡성에 나오는 그 곡성이에요. 곡성으로 가서 아버지랑 같이 있다가 아버지한테 개겼는지 아니면 아버지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화가 나서 얘를 때렸어요. 아버지가 친척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자애가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추궁을 하다가 도대체 너 어쩌다 그런 일까지 저질렀냐 이러면서 한 대 때렸다는 거거든요. 때리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때린 심정이 좀 이해는 되지 않아요? 여하튼 그래, 맞았어요. 여자가, 최 씨가 맞고 나서 이거 가정폭력인데? 이러고서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를 했어요. 가정폭력은 요새 신고하면 바로 출동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와 상관없이 조사도 다 하고 다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사를 받았죠. 아버지가 조사를 받던 중에 피해자도 조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피해자도 조사를 했어요. 전남 곡성경찰서에. 근데 이 무렵 용인 동부경찰서에서는 이 피의자가 곡성에 있다는 걸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가 곡성경찰서로 잡혀 들어가는 걸 봤대요. 그래서 곡성경찰서 밖에 잠복하고 있다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피의자를 잡아서 용인으로 긴급체포해 갔어요. 왜 긴급체포할까요? 영장을 받을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긴급체포하는 거죠. 여기서 저기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사법경찰관은 영장을 검사에게 청구해달라고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다시 판사가 검사한테로, 검사가 다시 경찰로 이렇게 해서 영장을 받아오려고 하면 이 여자는 도망가고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급박할 때는 일단 긴급체포하고 48시간 안에 풀어주든가 영장을 청구하든가 이렇게 하라는 거였죠. 하여튼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그랬고요. 정준영 몰카는 이때는 이제 뭐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건 뭐 이제 재미가 없죠. 별로. 정준영 몰카의 핵심은 알고 촬영했느냐 여부가 하나가 있고, 피해자가 알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안 된다는 쟁점, 그 두 가지예요. 촬영은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거를 촬영하거나 또는 부끄러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촬영하면 그거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처벌해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동의받아서 서로 합의하에 촬영한 거라면 그거는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의하에 촬영했다 하더라도 그걸 유포하면 그건 또 별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정준영 몰카와 관련된 쟁점은 그 피해 여성이 자기는 촬영에 동의한 바 없다, 그리고 유포됐다 이렇게 고소한 거였고, 나중에 딴 건으로, 소위 골드폰으로 정준영이 구속되기 전에는 이 건이 이제 단초가 되기는 했는데, 그때는 피해 여성하고 어떻게 합의했는지
고소도 취하하고 유포된 게 아닌 것 같다. 정준영에 의해서 유포된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마무리가 되기는 했었죠. 그 뒤에 골드폰이 나오면서 이제 뭐 크게 문제가 된 거였죠. 자, 포르노그래피.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거는 법률 용어는 아닌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법에서 말하는 불법 정보에 해당돼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여기서 건전하게 뭐가 진행되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런 얘기예요. 정보통신망은 뭐고 이용자는 뭐고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명예훼손도 처벌하는 거예요. 인터넷 명예훼손도 바로 이걸로 처벌하고 이걸로 음란물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이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망법을 한번 띄워놔 본 거고요. 여기 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는 성폭력 처벌법으로 처벌한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합의해서 촬영한 경우에도 나중에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서 넘기면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공연, 전시, 상영 이러면 이렇게 처벌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거예요. 자기 신체를 찍어서 보내는 행위 이런 것도 처벌해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무겁게 처벌하는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뭐냐 하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음란 행위를 하는 거를 촬영하는 거를 처벌하는 거예요. 요거를 굳이 해놓은 이유는 그렇고 자 여기 다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특례법, 성폭력 처벌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를 처벌하거든요. 잠깐만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성능 카메라 하나씩 가지고 있죠. 핸드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굉장히 고성능의 카메라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 허벅지 촬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또는 지나가는 밑에 치마 촬영하고 이러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촬영하거나 이렇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꽤 무거운 형에 처하죠. 그 다음에 이거를 촬영 당시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이렇게 한 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촬영하고 이거 중에 반포 중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게 여러분 촬영보다는 반포가 더 무거울 것 같은데 촬영이 더 무겁죠. 그다음에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걸 금지해요. 그래서 포르노그래피 같은 거 이거를 유통하면 안 되는데 음란물이나 영상 음란물을 이거를 배포 판매 임대 이런 거라서 그냥 친구끼리 주고받은 행위 이런 거는 배포 판매 임대로는 잘 안 봐요. 그런데 어디 사이트에 올려서 여러 명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게 이제 배포 판매 임대가 되는 거죠. 그다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굳이 해놓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동 청소년은 19세 미만자를 얘기해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자는 제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학교 1학년인데 19세에 도달하는 해 1월 1일은 지났지만 생일은 안 지난 사람들이 있죠. 만 19세인데 만 19세가 아직 안 됐어요. 친구들은 다 만 19세인데 그 사람만 생일이 11월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만 19세가 안 된 경우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다 대학생들은 다 19세가 지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게 그거예요. 같은 대학생들끼리는 청소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대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행위를 얘기해요. 이런 거는 엄청나게 무겁게 처벌해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 뭐 이렇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다 좋은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할 거란 정황을 알면서 어떻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이거 되게 무겁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만 한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무겁죠? 통상은 음란물, 소위 말하는 포르노나 아니면 야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아요. 그걸 아까 어떻게 하는 걸 처벌한다고 그랬죠? 배포, 누구한테 한두 사람한테 주는 거 말고 여러 사람한테 주는 거, 배포하는 거, 이런 걸 처벌한다고 그랬는데,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포르노는 갖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런 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만 있는 것도 다 처벌해서 아예 발본색화를 하겠다, 뿌리를 뽑겠다, 이게 입법자의 태도인 거죠. 맞는 태도예요. 성착취물과 양형 기준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볼게요. 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변호사님, 대법원 양형위원회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죄 최고 징역 13년을 권고하는 안이 보고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난 20일에 이제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새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그 양형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전체 회의에 앞서서 이제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네. 하는데요. 6일에 별도 회의를 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청소년의 성보호 네.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성보호법상의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범죄의 경우에는 양형 기준을 네. 기본 영역에는 징역 4에서 8년 정도 제시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도출해서 네. 권고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양형위원회 전체위원회에 보고돼서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양형위 소속 전문위원들이라고 하셨는데 전문위원들 어떤 사람들이고 양형 기준 기본 영역 이게 뭔가요? 이제 양형위원회에는 네. 그 양형위원이 있습니다. 네. 양형위원은 뭐 이제 위원장, 그다음에 위원장이 1인이고요. 13인으로 해서 구성되고요. 네. 그다음에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이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네. 위해서 전문적인 조사 연구 업무 같은 것을 수행하는 분들 뭐 15명 정도를 비상근으로 두고 있는데요. 예를 네. 들면 뭐 법관, 검사, 변호사, 양형위원회에서 그 영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벌만 놓고 보면 음란물 제작 이거는 법정형이 랑 선고 형량이 어떻게 되는 게 자료 같은 게 있나요? 네, 뭐 현재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뭐 무기징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처벌만 놓고 보면 가벼운 법정형은 아닙니다. 5년 네. 이상의 무기징역까지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범죄 중에 이 소위 말하는 아동 청소년 네. 음란물 제작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양형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선고 형량이 재판부에 따라서 당연히 좀 들쭉날쭉했는데 네.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네.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민 감정하고 상당히 동떨어지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손방망이 판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문위원들이 이 양형 기준을 네. 권고하기 위해서 조사를 좀 해보니까 2014년에서 2018년까지 평균 형량이 법정형 아까 네. 5년 이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 징역 5년의 절반, 네. 장량 감경하면 절반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2년 6개월인데 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법정형의 하한의 절반이라는 거 아니에요, 평균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재판할 때 네. 법정형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법정형은 기준에 해당하고 그것으로 상하한을 정하는 것이라서 법관이 이제 뭐 감경하기도 하고 네. 가중하기도 합니다.
이제 장량 감경이라고 그래서 네. 작량 감경이라고 네. 좀 어려운 말인데 네. 법관이 뭐 범죄 당시의 상황이나 연령이나 성행이나 전과 유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네. 감경을 해주기도 합니다. 흔히 네. 장량 감경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 반성하고 있다거나 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합의가 됐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 반성하고 네.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라서요. 네. 이런 거에 의해서 한 절반 정도 가까이 깎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뭐 근데 이 범죄에 비하면 좀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네, 흔히 네. 너무 가볍다는 지적들이 네, 상당히 네.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이미 정치권에서는 무관용주의 같은 네. 것을 적용하고 있기도 한데 유독 형사법원으로 오면 네. 합의가 되거나 이러면 항소심 등에서는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 왔습니다. 네. 뭐 단순강간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거나 하고 다른 전과가 없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될 가능성이 뭐 아주 높았고요. 네. 그런데 그와 달리 이런 종류의 범죄, 네. 뭐 성착취 범죄나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의 경우에 집행유예를 쉽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난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수 의견이 지금 징역 4년에서 8년 중간이면은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네. 좀 참고. 수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네, 뭐 적은 수위, 낮은 수위라고 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뭐 첫 들어오기 전에 이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양형 기준을 네. 좀 참고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살인죄 네. 같은 경우에는요, 참작할 동기가 있는 살인, 뭐 그냥 기본형 네. 살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살인죄 중에 좀 가벼운 게 이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네. 살인인데 이런 경우에 기본형이 4년에서 6년, 네. 가중하는 경우에 5년에서 8년,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다 좀 무겁게, 네.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에는 참작 동기가 있는 살인보다는 무겁다, 살인보다는 무겁다는 취지로 한 것이고요. 네. 또 보통의 살인보다는 좀 낮게 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강간죄와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는데요. 강간죄의 네.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강간, 네. 근데 이제 잘 기본형이 알겠어요. 2년 6월에서 형량을 정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제가 그러니까 다른 죄들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조금 비슷한 것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친족관 시간 되면 한번 들어봐도 되고요. 뭐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들어도 나한테 전혀 도움이 되는 유튜브는 아니니까. 자, 그렇고 이렇게 하면 얼추 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점 몇 개만 더 볼게요. 이런 거 어떤 거지 이거지? 인터넷과 음란물 관련 얘기했고 항소심 얘기했고 왜 이렇게 오늘 빨리 끝났는지 모르겠어서 지금 한 번 더 훑어보고 있어요. 몇 개 빠뜨린 게 있나? 있고 시간이 이러면 구강을 조금 설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지난번에 얘기대로 이제 인터넷 저작권 관련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했었잖아요. 저작권의 종류가 뭔지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할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강의안은 조금 수정해서 올릴 거라서 이번에 올리지는 않을 거고 그냥 다음 시간에 할 거를 좀 얘기만 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한번 넘겨봅니다. 특허권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뭐 때문에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소위 덮죽 어쩌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레시피 베끼는 행위 그 관련돼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저작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그 관련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간은 이 김광석 씨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그 다음에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종종 있어서 동물보호법 관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 강의를 할 건데 요거를 좀 참조해보고 여러분들 김광석 씨에 관한 기사 등을 좀 찾아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는 다음 강의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이 뭔지 등에 대해서 조금 예습을 해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의 조금 짧게 끝나기는 하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